이번 순환 때는 그냥 막 가볍게 그냥 보는 거니까. 아, 저번 주에 수업했던 거, 요거. 예, 그거 8페이지. 예. 아, 이번 순환 때는 뭐 수업 준비가 전혀 안 돼도 절대 뭐라 안 할 테니까 그냥 들으세요. 어디 이제 8페이지 잠깐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아, 시장의 유형과 부동산 시장의 특성 이런 게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용어 같은 것들, 내용들을 좀 잠깐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8페이지 보면 돼, 8페이지. 근데 이제 그림 보니까, 왼쪽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완전 경쟁시장이라는 게 이제 하나 있어요. 예. 완전 경쟁시장은 말 그대로 퍼펙트하대요. 퍼펙트한 시장이래. 근데 이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시장은 부동산 시장이에요. 부동산 시장. 자, 그러면 어디 잠깐만요. 완전 경쟁 시장에 이제 여러 가지 조건 중에 어디 거기 이제 그림 보니까 동그라미 3번에 동그라미 4번에 보니까 정보의 대칭성이라는 소리가 있어요. 보이시나요? 예. 가로 열고 완전 공개란 말도 같이 있네요. 그럼 잠깐 볼게요. 앞으로 대칭, 비대칭이란 말이 나올 텐데, 대칭의 반대말은 이제 비대칭이래요. 비대칭. 어디 우리 A4지가 있는데요. A4지가 있는데 여기에 알파벳 U자를 쓴 거야. U자를 이렇게. U자를 써. 그래가지고 절반을 접으면 이쪽과 이쪽이 정확하게 겹치겠죠. 그걸 대칭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시험에서 원하는 대칭은 무슨 말이냐면요. 똑같다 이거예요. 똑같다. 자, 그래서 이제 정보의 대칭성, 정보의 비대칭성 이런 용어가 나오거든요. 뭐 어디? 우리 현실의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부동산과 관련된 뭐 개발 정보, 무슨 정보, 이런 정보를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알고 있나요? 아니죠. 많이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조금 아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를 서로 다 똑같이 알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럼 대칭이 있어요? 비대칭이 있어요? 그렇죠. 비대칭이라는 말이야. 그래서 대칭은 서로 똑같다가 대칭이고, 비대칭은 서로 다르다가 비대칭이에요. 그러면 어디? 우리 이제 그 프린트물을 보니까 완전 경쟁 시장의 네 번째 조건에 보니까 정보의 대칭성이란 말이 있어요. 그래요. 완전 경쟁 시장은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는 시장인데 모든 정보가 완전히 100% 다 공개돼 있대. 그러니까 누구나 다 모든 정보를 다 똑같이 알고 있대요. 이게 완전 경쟁 시장이래. 근데 어디? 우리 현실의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알고 있나요? 아니죠. 우리 저 어디입니까? 경기도 무슨 땅 사가지고 최순실이네는 미리 개발 정보를 빼내가지고 뭐 10m 보고 그랬잖아. 근데 그 정보를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디? 그러면 완전 경쟁 시장과 부동산 시장을 배울 텐데, 그럼 우리 부동산 시장은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하겠죠. 그래서 우리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아니고 불완전한 시장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접근하는 거냐면, 거기 이제 프린트물에 보니까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이 4가지가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4가지가. 근데 이런 조건들을 하나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게 현실의 불완전한 부동산 시장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접근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 이제 공부를 지금부터 열심히 할 필요도 없고 사실은 그런데 시험은 잘 나오긴 잘 나와. 이 내용이. 근데 너무 이제 간단한 건데 일단은 동그라미 4번 보니까 정보의 대칭성이라고 나왔죠. 완전 경쟁 시장은. 근데 현실의 부동산 시장은 정보를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정보의 대칭성, 비대칭성 이렇게 해야 되겠죠.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니까 요거는 이제 크게 작용하진 않는데 완전 경쟁 시장은 모든 그러니까 제품이 똑같은 물건들이 존재한대. 그래서 그 가로 열고 보니까 혹시 일물일가라는 용어 보이세요? 일물일가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값이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동일한 시점에서 동일한 시장에서 동일한 제품이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를 대표할 수 있는 하나의 값을 가질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부동산은 있잖아요. 예, 완벽하게 똑같은 부동산은 세상에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예, 예를 들어서 여기 볼래요? 우리 학원 옆에 그 대로변에 A 필지하고 B 필지가 있는데 둘 다 지목이태예요. 둘 다 공부상의 면적이 100제곱미터. 둘 다 똑같아. 그러면 유사하죠. A, B는. 근데 위치가 똑같아요. 달라요. 위치가 다른 거예요. 위치가. 그러니까 세상에서 완벽하게 똑같은 부동산은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심지어 예를 들어서 우리 학원 옆에 보니까 현대 일스테이트 아파트
101동이 있는 거야, 101동이. 101동이. 그러면 여기는 801호고, 801호고, 801호. 여기는 901호라고 하자. 그러면 801호, 자, 힐스테이트 101동 801호하고 901호는 면적이 똑같나요? 이것도 뭐 고민의 대상인가? 똑같지. 구조는? 똑같아. 예. 근데 있잖아요. 위치가 달라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 또 하나. 여기 901호 사는 주부는 이게 분양된 지 5년 지났는데 아주 깔끔해. 성격이 깔끔해. 그래가지고 분양된 지 5년 지났는데 마치 1년 지난 것처럼 새 아파트처럼 관리가 잘 될 수도 있고, 저기 801호 사는 주부 같은 경우는 공인중개사 공부를 벌써 8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8년째. 그럼 집안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이 되겠죠? 그러면 똑같이 분양받았는데 불구하고 관리 상태에 따라서 또다시 품질이 달라질 수도 있나요? 그렇죠? 등등등. 어쨌든 완전 경쟁 시장은 그러니까 동질적인 제품이 존재하지만 우리 현실의 부동산 시장에서는 모든 측면에서 100% 완벽하게 똑같은 부동산은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동그라미 1번이 좀 시험이 좀 중요해요. 동그라미 1번이. 동그라미 1번 보니까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다수의 시장 참여자가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죠. 그죠? 예, 무수히 많은 수요 공급자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나와. 근데 우리 현실의 부동산 시장은 그렇지 않대요. 우리 저번 주에 부동산의 여러 가지 특성 중에 부동산은 비싸다. 기억나세요? 고가다, 비싸다. 그러면 수요란 게 있는데 우리 부동산 수요란 것은 사고자 하는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비싼 부동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구매 능력이 갖춰진 무슨 수요라고 잠깐 한번 들어봤냐면 유효 수요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기억나냐고는 안 할게요. 이제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혹시 기억나세요? 진짜? 대단한데? 네. 그럼 어디? 부동산은 고가니까 마음만 가지고는 시장에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 모여 계시는데 학원 옆에 보니까 시세 10억짜리 상가가 급매물로 6억이 나온 거예요. 공실률도 지금 없어. 이거 잡으면 돈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조건이라면 여기 있는 학생들 전부 다 사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 안 생겨? 생기죠. 근다고 해서 다 살 수 있나요? 그렇지. 능력 되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고가니까 누구나 다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능력 되는 일부 사람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시험에는 어떻게 오답이 나와지냐면 부동산 시장에서는 다수의 시장 참여자가 존재할 수 있다. OX, X. 그런 식으로 나중에 나와. 그래서 일단 시험은 좀 잘 나오긴 한데 굳이 뭐 신경 써서 지금 밑줄 긋고 별표 치고 할 필요는 없다. 없다. 네. 다음. 우리 푸니트문을 또 보니까 이제 우리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제가 이제 몇 가지로 쭉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여러 가지 특성들을. 어디? 한번 그냥 가볍게 읽어볼게요. 첫 번째. 수급 조절의 난이성이란 말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또 시험에 은근히 좀 중요한데 수급이 뭘 것 같아요? 찍어. 빨리 찍어. 그렇지. 수요 공급을 수급이라고 그래. 근데 부동산 시장은 수요 공급 조절하기가 힘들대요. 왜 그러냐면 분필 같은 경우는 분필의 공급이 부족하다. 수요는 많고. 그러면 분필은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양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러면 공급이 빨리 수요가 원하는 만큼 충족을 시켜주거든요. 근데 주택은 착공과 완공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주택 수요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주택 공급량을 충분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공급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요 공급 조절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면서 이게 파생돼서 어떤 질문이 시험에 잘 나오냐면, 자, 잠깐 보세요. 주택 수요가 증가하면 당연히 주택 가격은 상승하겠어요, 하락하겠어요? 당연히 상승하겠죠. 근데 공급이 스톱. 비탄력적이란 말이 있어요. 비탄력적. 그리고 이제 탄력적이란 말이 있는데 잠깐 들어봅시다. 공급이 탄력적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물량을 충분하게 제공해 줄 수 있대요. 그걸 공급이 탄력적이라고 그래요. 근데 공급이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물건을 원한다 하더라도 충분한 양을 대체해 줄 수가 없대. 그게 바로 공급이 비탄력적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이제 아까 했던 내용 가지고 그대로 가는 거야, 이제. 예. 자, 그러면 주택 수요가 증가할 때 주택 공급이 탄력적인 경우하고 비탄력적인 경우에 어떤 경우에 주택 가격은 더 많이 오르겠냐? 세지네? 그치?
요거지. 요게 답이에요. 요게 답. 예, 요게 답. 그래서 요로 지문 시험이 잘 나와. 그러니까 어쨌든 주택 공급은 그러니까 일반 분필 같은 일반 제한은 빨리빨리 많은 양을 공급해 줄 수 있는데 주택은 착공과 완공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주택 수요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주택 공급량을 빨리 대체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제 그런 내용들로 파생돼서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나중에. 됐고. 어디 동그라미 2번 보니까 국지 지역성이라는 용어가 보이시죠? 자, 부동성이란 것은 토지가 움직이지 않는 걸 부동성이라고 그래요. 예, 움직이지 않는 것을. 그러면 어디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래요? 여기에 평택이고 저 위에 오산이 가깝죠. 평택 오산 가깝죠. 평택시하고 오산시가 있는데 평택 사람들은 벤츠를 좋아해요. 아우디를 안 좋아해요. 근데 오산 사람들은 아우디를 좋아하고 벤츠를 안 좋아하더라고. 근데 평택에서는 뭐 좋아한다고요? 벤츠. 근데 벤츠는 평택에 부족한 거야. 아우디는 남아. 근데 오산은 반대로 아우디가 부족하고 벤츠가 남아. 그러면 오산 지역에서 벤츠 가격과 평택 지역에서 벤츠 가격은 서로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아요. 똑같아. 예. 자동차는 움직일 수 있으니까 여기서 안 팔리는 거 옮겨주고 거기서 팔리는 거 갖고 오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일반 제한은 움직이기 때문에 똑같은 품질의 물건이라면 전국적으로 균질적인 가격이 나타날 수가 있대요. 그런데 토지는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그러면 오산 지역은 지금 사람들이 막 지역에서 이탈해. 안 살려고 나가려고 한대요. 근데 평택 지역은 사람들이 많이 유입돼. 그러면 오산 지역은 땅에 주택이 남아. 평택은 주택이 부족해. 그러면 땅은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오산 지역은 가격이 하락하고 똑같은 물건이지만 하락하고 평택 지역은 가격이 오를 수 있나요? 네. 그렇죠. 시험에 이런 질문이 나오거든요. 부동산은 부동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동일 유형의 면적의 규모의 부동산이라면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균질적인 가격이 나타날 수 있다. OX. 틀렸죠? 그걸 갖다 지역성, 국지성 이렇게 이야기해. 움직이지 않으니까. 토지는 부동성 때문에 움직이지 않으니까 똑같은 유형, 규모의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지역이 다르면 군데군데 서로 다른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그걸 갖다가 나중에 지역화, 국지화 된다라고 설명이 드릴 거예요. 나중에. 다음. 3번. 법적 제한이란 말이 있는데요. 어디? 우리 볼까요? 어떤 물건을 사면 이 물건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소유권. 네. 소유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 소유권에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나눌 수 있는데 절대적 소유권이라는 게 하나 있고 상대적 소유권이라는 게 있어요. 절대적 소유권, 상대적 소유권. 자, 어디? 이제 절대적, 상대적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말 그대로예요. 절대적은 절대적이고 상대적은 상황 봐서 상대적이다. 뭐 이런 개념인데 어디? 100원짜리 사탕을 제가 샀어요. 그러면 100원짜리 사탕을 샀으면 사탕에 대한 소유권이 저한테 있는 거 맞죠? 그렇죠? 네. 다음에 5억 주고 토지를 샀어요. 토지. 그러면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도 저한테 있는 거 맞거든요. 근데 100원짜리 사탕과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좀 의미가 달라요. 100원짜리 사탕은 제가 사가지고 사자마자 씹어 먹어도 누가 뭐라고 해? 안 해? 안 합니다. 2시간 동안 빨아먹어도 뭐라고 해? 안 해? 안 해. 반만 빨아먹고 반은 휴지통에 버려도 뭐라고 안 해. 그러니까 결국은 100원짜리 사탕이란 물건은 말이죠. 내 멋대로 해도 되는 거야. 그러면 둘 중에 찍어봐. 무슨 소유권일 것 같아? 절대적인 소유권이 주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절대적. 네. 그런데 있잖아요. 토지는 달라요. 그 프린트물 옆에 보니까 이런 용어 있죠? 부증성? 그렇죠? 부증성이란 것은 토지의 물리적인 양은 더 이상 증가시킬 수 있다 없다? 증가시킬 수 없대요. 토지는 한정적이래요. 그러면 어디? 100년 전과 현재는 50년, 100년 전과 현재는 어디? 지금 현재는 50년, 100년 전보다 땅이 더 많아졌어요? 적어졌어요? 토지 면적이 똑같았어요. 똑같아. 근데 50년, 100년 전에는 인구수가 엄청 적었어요. 지금에 비해서. 그러니까 토지 가치가 귀하다. 뭐 이런 생각 자체를 못 하는 거지. 근데 지금은 50년, 100년 전하고 토지의 면적은 똑같은데 인구가 엄청 많이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한 50년 전 사람이 지금 땅 한 평이 뭐 평당 3억, 4억, 뭐 이태원 막 이런 데며 그거
막 생각도 못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보세요. 토지는 그 양이 더 이상 증가시킬 수 없는데 인간의 수는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 땅이라고 그래가지고 내 멋대로 건물을 넓게 올려버리면 옆에 있는 빌라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1년 내내 햇빛을 못 받아버릴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토지는 부증성 때문에 있잖아요. 내 거지만 내 멋대로 쓸 수가 없어요. 나만의 이익을 위해서 써버리면 상대 어떤 다른 사람의 이익을 해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토지 같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말이죠. 절대적 소유권을 허용해 주는 게 아니고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게끔 하고 이용을 하래. 그걸 갖다가 뭐라고 불러주냐면 상대적 소유권이라고 이야기해요. 시험은 가끔 지문이 이렇게만 나와. 현대적 관점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은 절대적 권리로 이해를 한다. OX. 아니지. 무슨 권리? 상대적 권리로 이해한다. 이렇게만 가면 됩니다. 이렇게만. 다음. 또 동그라미 4번 보니까 고가성이란 말 보이시죠? 동그라미 4번에. 우리 시험에 제가 이자율이 항상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거든. 이자율이. 왜? 부동산은 고가니까 부동산을 개발하든 뭐하든 당연히 남의 돈을 거의 빌려 쓰는 게 보통이죠. 그러니까 금융시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겠죠? 다음. 5번은 됐고. 6번 보니까 부동산은 매매기간이 길대요. 왜 그러냐면 일반 제한은 100원짜리 거면 소유권도 그냥 단순해. 그냥 돈 주고 그냥 받아가면 되는 건데 부동산은 고가야. 그러니까 계약금, 중도금, 잔금 치르는데 시간이 걸리고 부동산은 또 권리관계를 또 따져봐야 되는 거야. 상대적 권리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반 제한에 비해서 부동산은 매매하는 데 있어서도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라고 하는데 요 내용은 나중에 부동산 투자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환금성이라고 들어봤나요? 부동산은 이제 부동산을 처분해서 현금으로 체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환금성이라고 그래. 그럼 어디? 부동산은 일반 제한에 비해서 매매기간이 길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부동산은 일반 제한에 비해서 환금성이 더 높다라고 할 것 같아? 낮다라고 할 것 같아? 낮다. 그쵸?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자, 이제 또 넘겨볼까요? 9번. 자, 9페이지 9번. 9페이지 9번. 거기 보니까 인플레이션 나오죠. 자, 이 인플레이션이 이제 우리 시험에 중요한데 이번 같은 경우는 거의 한 5문제 정도에서 인플레이션의 개념을 이렇게 끼고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주 중요한데 먼저 이제 특징. 거기 보니까 특징 1번 특징 나왔죠. 인플레이션은 말이죠. 물건 어디? 물건의 가격을 우리가 흔히 그냥 물가라고 이야기하죠. 물건 가격을.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물건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돈,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어디? 1,500원이라는 돈이 있다 이게. 근데 아이스크림이 하나에 500원이다. 그러면 1,500원이라는 돈 가지고는 500원짜리 아이스크림 3개를 살 수 있죠. 맞죠? 이게 바로 1,500원이라는 돈의 가치거든요. 근데 물가 상승한대. 인플레이션. 그러면 500원 했던 아이스크림이 750원으로 가격 상승할 수 있죠. 그럼 이제는 1,500원 가지고 몇 개밖에 못 사. 3개 아니고 2개밖에 못 사는 거죠. 이게 인플레이션이야. 물가가 오름에 따라서 돈에 쓸 수 있는 힘이 3개에서 2개로 줄었죠. 그게 바로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근데 우리 시험은 단순하게 인플레이션의 개념을 요구하지 않아요. 요구하지 않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나중에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 중에서 어떻게 작용하느냐 이제 그걸 이제 원하는데 일단은 우리 이렇게 해볼래요? 인플레이션은 플러스다. 자, 시작. 인플레이션은 플러스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투자자가 이 부동산에 투자해가지고 1년 동안 10%의 수익률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게 목표 수익률이야. 목표. 근데 자기가 목표 있는데 이제 10%의 수익률을 이제 목표로 했는데 1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1%만큼의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게 되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자기 목표치는 10%인데 이 10%를 벌기 위해서 1년 동안 1%만큼의 물가가 상승해버리면 실질적으로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률은 얼마밖에 안 되겠어요?
9%밖에 손에 못 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투자자가 10%의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데 투자 기간 동안에 1%만큼의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게 된다면 예상되는 인플레만큼을 목표 수익률에 플러스 알파란대요. 그래서 목표 수익률을 얼마로 높여 잡아? 11%로 높여 잡아야지 나중에 1%만큼의 돈의 가치가 떨어져도 당초 목표했던 몇 퍼센트를 가져갈 수 있다. 10%를 가져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은 뭐로 반영한다? 플러스로 반영한다 라고 그렇게 할 겁니다. 인플레이션은 플러스로 반영한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일단은 요거 한번 들어봤고요. 다음. 이제 오른쪽에 보니까 큰 2번 해가지고 제가 부의 재분배 이렇게 하나 써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보니 예상 인플레보다 실제 인플레가 어디 그 그림 보니까 예상 인플레이션율은 1%죠. 근데 실제 인플레이션율은 이제 3%인데 우리 이것 좀 볼게요. 우리 시험에서 계약이 있는데 일정 기간 동안 고정된 계약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가 뭐냐면 고정금리 대출이야. 그러면 고정금리 대출 같은 경우는 금리가 5%라고 할게요. 대출 만기가 10년이야. 그러면 그 10년이라는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절대 그 금리를 바꾼다, 안 바꾼다? 안 바꾼다. 그러니까 어디 써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고정금리 대출. 이것도 일정 기간 고정된 계약 맞아요? 맞죠? 그러면 여기에 은행도 있겠죠. 은행도 있고 돈을 빌리는 사람들이 차입자이지 않겠어요? 차입자. 이렇게. 다음 두 번째. 임대차 계약 있죠. 임대차 계약 통상 2년 하죠. 2년. 그럼 임대차 계약도 2년 맺으면 중간에 그러니까 임대료가 70만 원이라 합시다. 그럼 임대차 계약 2년 맺었는데 임대료가 70만 원이다? 그러면 그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절대 임대료 바꿀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러면 우리 임대차 계약도 일정 기간 동안에 고정된 계약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빌려주는 사람을 임대인, 빌리는 사람을 임차인이라고 이렇게 하자. 그러면 어디? 은행은 대출해주면서 자기가 원했던 수익률이 대출 이자 수익률이 5%라고 이렇게 가정하고요. 임대인은 자기가 원하는 임대 수익률이 7%라고 이렇게 가정을 할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은행과 임대인은 바보가 아니거든. 자기들이 임대차 계약을 맺어놓은 이런 뭐 고정금리 대출이라든지 임대차 계약을 한번 맺으면 중간에 못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1%다. 그러면 미래에다 더 반영하겠어, 안 하겠어? 하겠죠. 그러면 1년 동안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이 1%라면 여기다가 1%만큼을 플러스 알파 시켜가지고 임대료를 8% 높이고 대출금리를 6% 높여서 받을 거야. 자,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근데 예상 인플레이션은 1%인데 실제 인플레이션은 훨씬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3%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예상 인플레를 미리 반영을 했는데 실제 인플레가 크게 발생한다고 했어. 그에 대한 부분을 은행은 차입자에게 추가적인 전가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임대인도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임차인에게 추가적으로 전가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예상보다 실제 인플레가 높게 나타난다면 은행과 임대인은 그에 대한 부분을 차입자나 임차인에게 전가시킬 수 없죠.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이익 봐, 손해 봐.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거죠. 얘네들은 추가적인 부담이 더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상대적인 이익을 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을 갖다가 이런 상황이 생기면 은행이나 임대인이 손해를 보고 이놈들이 이익을 본다 해서 은행이나 임대인의 소득이, 부가, 재산이 이쪽으로 이전된다. 이걸 갖다가 소득의 재분배다. 이제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 자, 일정 기간 고정된 계약에서 예상보다 실제 인플레가 높게 나타난다고 해서 전가를 못 시키니 은행이라든지 임대인은 이익 본다, 손해 본다. 손해 본다. 대신에 이런 놈들은 추가적인 부담이 없으니까 상대적인 이익이다. 그렇게만 잡아주면 돼. 네, 그걸 갖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는 개념 자체를 지금 설명을 다 해드렸어요. 근데 요걸 갖다가 이제 뭐 나중에 뭐 개발이라든지 투자라든지 다른 부분에서 어떻게 응용하는지 그 표만 싹 잡아주시면 돼요. 잡아주면. 네.
이렇게 한번 이제 봤고요. 그러면 어디 이제 실제 계산 문제가 하나씩 나오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실제로 이제 계산 문제 이쪽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게 되냐면, 투자자 갑돌이는 A라는 부동산에 투자하고 할 때 갑돌이가 요구하는 요구 수익률은 얼마가 돼야 되느냐 뭐 이건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어디 이제 갑돌이가 A에 투자하기 위해서 자기가 목표 수익률이 뭐 10%다. 10%다. 근데 1년 동안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율이 2%다. 이 경우에 갑돌이가 원하는 요구 수익률은 얼마가 되겠어요? 12%가 되겠죠? 그런 계산 문제 실제로 다 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전혀 문제 없죠? 내가 어렵다고 별로 할 말은 없는데, 어쨌든 인플레는 플러스다, 플러스. 왜 플러스냐? 돈의 가치가 커진단 말이 아니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만큼 더 벌어서 챙겨놔야 된다. 그래서 인플레는 플러스로 반영한다, 마이너스로 반영한다, 플러스로 반영한다. 그렇게. 네. 또 넘겨볼까요? 어디 이제 10번 볼 텐데, 10번. 어디 이제 일주일 쭉 한 과목씩 다 배워봤죠? 그러니까 어때요? 정신없어요? 네, 제가 저번 주에 그랬죠. 이제 처음에는 이제 첫 주 지나고 두 주 지나면 공부할 게 너무 많은데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중간에 포기해 버릴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 생각하지 말자고 그랬죠? 네, 그죠? 네. 어디 이제 10번 부동산 경기 변동이란 거 하겠는데, 경기 변동. 예. 경기가 좋다, 안 좋다. 뭐 이렇게 끊임없이 달라진다 해서 경기 변동이라고 하는데, 어디 중개업자한테 물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중개업자한테 가가지고 지금 부동산 경기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랬는데 중개업자가 안 좋대. 그 이유는 자기가 계약서를 많이 못 쓰니까 안 좋은 거예요. 계약서를 많이 못 쓴다는 것은 수요 공급에 의한 거래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의미고, 중개업소 갔더니 너무 바쁜 거야. 예, 뭐 좀 물어보려고 했더니 좀 이따 하라고 막 하는 거야. 나중에 이제 한가위 때 물어봤어. 요즘 경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했더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경기가 좋다는 것은 중개업자가 계약서를 많이 썼다 이거죠. 그러면 거래가 활발하다 이거 아닌가요? 그죠? 그러면 시장에는 수요 공급이 있어요. 그래서 수요 공급에 의한 거래가 원활하게 활발하게 나타나면 경기가 좋다라고 하는 거고, 수요 공급에 의한 경기가 원활하게 활발하게 나타나지 않으면 경기가 안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경기 변동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한번 들어봤고, 자, 어디 한번 그려볼까요? 경기가 나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좋기도 하는데, 용어가 나중에 나와. 이제 책에 보면. 그러면 여기서 한번 가볼게. 정점, 저점이란 게 있을 것 같아. 정점, 저점. 예. 여기 무슨 점일 것 같아요? 여기는 가장 경기가 안 좋다 해서 저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 무슨 점일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는 경기가 가장 좋다 해서 정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 우리 이제 주식 일을 하신 분들은 이렇게 주식 그래프 이렇게 주가 변동폭 보고 이제 이런 것도 하실 것 같은데, 자, 어디 정점과 저점 사이 폭 있죠? 폭. 요걸 갖다가 경기 순환의 진폭이라고 그래. 이 폭을 뭐라 한다? 진폭. 다음, 특정 시점에서 다시 원위치까지 되돌아오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주기라고 그래. 주기. 뭐라 한다? 주기. 그래서 다시 한번, 경기가 가장 좋은 점 무슨 점? 정점. 가장 나쁜 점 저점. 정점과 저점 사이의 폭, 진폭. 다시 원위치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 주기. 그래서 정점, 저점, 주기, 진폭. 일단 이 용어 한번 잠깐 들어봤고요. 네. 다음, 우리 이제 부동산 경기 변동. 우리 부동산의 경기 변동의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을 한번 볼 거예요. 특징. 뭐 이렇게 쭉쭉 나와 있는데, 어디 기억.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경기 순환 주기가 길고 진폭이 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요거는 간만, 지금 간만. 이게 이제 은근히 잘 나오긴 하지만, 부동산은 일반 경기에 비해서, 그러니까 부동산은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볼래요? 이 지역에 갑자기 막 상가라든지 주택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다고 해서 지금 당장 상가를 충분하게, 지금 당장 주택을 충분하게 많은 양을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항상 공급에 시간이 걸려. 그래서 일반 경기에 뒤쫓아서 움직이려는 그런 성향이 있대요. 그래서 일반 경기보다 경기순환 주기도 좀 길고 진폭도 크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가만 놔두고 나중에 이제 우리 기본서가 나오면 거기에 보면 숫자가 잠깐 있어요. 물론 시험에 숫자를 물어보지 않아. 그거 가지고 잠깐 설명해 줄 테니까 놔둬버리고. 다음 니은. 부동산은 시간이 걸리니까 일반 경기에 뒤쫓아 움직이려는 모습이 있다. 그래서 후순환적이다, 후행한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다음 디귿. 부동산 경기는 경기가 일정한 패턴을 주고 항상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뭐 부동산의 어떤 유형별로, 부분별로, 지역별로 여기는 좋은데 나쁘고 막 이렇게 해서 불규칙적이고 명확한 특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리을을 보니까요. 경기 회복은 느리고 후퇴는 빠르게 나타난대요. 잠깐 이거 볼래요? 이제 이런 말 있네. 우, 경사, 비, 대, 칭 구조란 말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경사, 비대칭. 가서 봐. 비대칭 들어본 것 같은데 아까? 비대칭의 반대말이 뭐죠? 대칭. 그러면 볼게요. 이거는 우시성을 가진 경찰이 아니고 우축은 경사가 심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대칭이면 이렇게 돼야지 대칭이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비대칭이니까 우축은 경사가 심하고 이렇게 되면 두 개가 지금 대칭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자 볼래요? 우경사란 것은 경기가 나빠질 때는 확 나빠진대요. 그러니까 경사가 심한 거야. 근데 비대칭이라고 했으니까 경기가 회복되고 좋아질 때는 확 회복되는 게 아니고 반대로 천천히 회복된대. 우리 실제로 그렇죠. 나빠질 때는 한순간에 확 나빠지는데 회복될 때는 천천히 회복되는 거죠. 예, 그걸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해. 그래서 그냥 암기하라는 아니고요. 한번 더 읽어보게. 자, 무슨 구조다? 시작. 우경사 비대칭 구조다. 그렇게. 네. 자, 이제 우리 요거 한번 볼까요? 이제 제가 이제 이것저것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런 게 있어. 이제 경기 변동을 하는데 무작위적 변동이라는 게 있고요. 계절적 변동이라는 게 있어요. 무작위적 변동, 계절적 변동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시험에 또 은근히 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찍어봐요. 둘 중에 어떤 놈을 불규칙적 변동이라고도 하거든요. 누가 불규칙적 변동일 것 같아? 그냥 찍어봐. 그렇지? 얘는 영어로는 랜덤이래. 막 불규칙하대. 예, 불규칙적 변동. 자, 우리 시험에 이제 이런 게 나와요. 정부의 예를 들어서 11월 11일 날 어떤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고 할게요. 정부의 11 부동산 대책은 계절적 변동에 속한다. OX. 굳이 나 지금 설명 않고 지금 물어보고 싶거든요. 요게 뭐다라고 설명 않고 물어볼 테니까 그냥 찍는 거야. 정부의 11 부동산 대책은 계절적 변동에 속한다. OX. X겠지. 왜냐하면 정부의 그런 부동산 대책은 매년 똑같은 해, 똑같은 계절에 반복되는 게 아니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느닷없이 갑자기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뭐에 속할 것 같아요? 무작위적 변동에 속하겠죠. 다음. 대학생들 있죠. 대학생들. 예. 참 요즘 보면 너무 참 우리 젊은 세대들이 너무 이제 불쌍한 것 같아. 왜냐면 진짜 한 20년 정도 전만 해도 우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래도 이게 취직할 때도 좀 많고 막 되게 그랬는데 지금 막 그런 것도 그러고 사회도 꼬라지가 여 모양이고 그래서 좀 불쌍한데 어디 대학생들이 1년 내내 공부하는 건 아닌가 아시죠? 그렇죠? 그러면 시험에 이제 이런 게 나오네. 대학교 인근의 상가, 대학교 인근의 어떤 원룸주택 시장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학교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속할 것 같아? 계절이지. 왜냐하면 1년에 2번 방학이라는 계절을 끼고 그러니까 대학교 인근의 어떤 하숙집 이런 거라든지 원룸 시장도 뭐 개학하면 공실 없이 차겠지만 방학하면 또 공실 생기고 막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학교 인근 나오면 당연히 모르겠어요. 그럼 해수욕장 나오면 금방 잘하네 이제. 예, 그래요. 어디
시험에 어디 금융위기 이런 거 나오면 그렇지. 이제 그렇게 찍는 거야, 그렇게.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설명해 드릴게. 무작위적 변동, 불규칙적 변동은 뭐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천재지변이라든지 갑자기 우리나라 지금 뭐 집회하고 막 그렇잖아요. 막 이런 분위기라든지. 그래서 매년 똑같은 날 반복되는 게 아니고 갑자기 느닷없이 생겨가지고 시장에 꽝 영향 주는 것을 무작위적 또는 불규칙적 변동이라고 하고, 다음 계절에 따라서 뭔가 달라지는 것을 갖다가 계절적 변동이다라고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네. 자, 어디 보면 이제 한번 그려볼까요? 경기가 나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이제 반복되는데, 여기 무슨 점이라고 그랬더라? 아까? 정점. 여기는 저점. 정점과 저점 사이의 폭은 진폭. 특정 시점까지 오는 것은 주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평균적인 선을 한번 지시를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흘러간다라고 가정합니다. 시간이 흘러간다. 그러면 어디? 이게 저점이죠? 그러면 이 시장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경기가 최악의 상황으로 나빠지는 시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시장을 갖다가 이걸 뭐라 불러주냐면 하향 시장이다라고 불러준대요. 자, 무슨 시장? 하향 시장. 다음. 이게 저점이거든요. 이 시기는 바닥을 치고 점차 경기가 살아나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시장은 살아나기 시작한다 해서 회복되는 시장이다 해서 회복시장이다. 무슨 시장? 회복시장. 다음. 여기는 경기가 아주 활발하게 좋아지나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무슨 시장이라고 하냐면 상향시장이다라고 불러요. 상향시장. 근데 경기는 항상 머물러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정점인데 요 시기는 경기가 다시 확 나빠지지 않았지만 아주 좋았던 모습이 점차 반대로 후퇴하는 모습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 시장을 뭐라고 부르냐면 후퇴시장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후퇴시장. 다시 여기는 무슨 시장일 것 같아? 분위기상 하향시장. 예. 자, 이제 이렇게 가는데, 자 이제 잘 보세요. 요건 경기가 아주 나쁜 시장이에요. 근데 회복시장 때 경기가 회복되면서 상향시장 때 경기가 매우 활발해져. 그래서 좋아지기 시작하고 아주 좋은 시장이 되고, 후퇴시장은 경기가 안 좋은 시장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하향시장은 더더욱 안 좋은 시장인데, 여기 안에는 이런 패턴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기본서에도 제가 써놨는데, 뭐 이것저것 써놓긴 했지만, 사실 여기는 책을 읽을 필요가 없고, 화살표 연습만 잘해보면 돼. 우리 한번 해볼래요? 네. 하향시장은 경기가 아주 나쁜 시장이다라고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맞죠? 뭐 거리도 거의 없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회복시장으로 옴에 따라서 아주 안 좋았던 모습이 반대로 아주 좋아지는 건 아니겠죠. 회복시장은 점차 좋아지기 시작한다. 부동산 거리가 거의 없었잖아요. 회복기로 접어들m에 따라서 거리가 폭발적으로 증가할까요? 아니야. 거래가 없다가 점차 늘어나기 시작하겠죠. 그죠? 그러면서 상향시장이 되면 거래가 확 더 늘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상향시장 경기가 아주 좋은 시장이다라고 해도 되겠다. 그죠? 다음에 후퇴시장으로 들어옴에 따라서 경기가, 그러니까 상향시장 때는 매우 좋았는데 후퇴시장으로 들어옴에 따라서 경기가 반대로 확 나빠지나요? 아니죠. 점차 후퇴하는 모습이 안 좋아지는 모습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다음에 이 상태에서 하향시장으로 들어오면 경기가 더더욱 나쁘다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다 한번 집어넣고 한번 해볼래요? 부동산 거래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반대로 회복시장이 되니까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기 시작한다. 부동산 거래는 매우 많아진다. 반대로 후퇴시장이 되니까 부동산 거래가 감소하기 시작한다. 하향시장이 되면 부동산 거래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건축허가 신청 건수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반대로 경기가 회복세로 들어섬에 따라서 건축허가 신청 건수가 증가하기 시작한다. 건축허가 신청 건수가 매우 많이 늘어난다. 후퇴시장으로 들어섬에 따라서 건축허가 신청 건수가 감소하기 시작한다. 건축허가 신청 건수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공실률 아시죠? 경기 안 좋으면 사무실 막 비어있고 이런 거. 예. 공실률이 엄청 많죠? 반대로 회복기로 들어섬에 따라서 공실이 점차 감소하기 시작한다. 공실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후퇴시장으로 됨에 따라서 다시 공실이 늘어나기 시작한다. 하향시장으로 들어감에 따라서 공실이 엄청 많아진다. 그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오늘 말고 다음에 이제 이거 제가 강의할 때는 있잖아요. 기본서에 있는 막 주절주절 쓰는 거 그걸 볼 게 아니고 화살표를 먼저 그려주고 다 한번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부를 2달 하고 시험 보고 갈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잡아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오늘 말고 나중에 할 때는 이 파트는 뭘 잡아야 되냐면 화살표 연습하는 거. 화살표 연습하는 것만 딱 잡아주고 가면 거기다가 그게 이제 좀 갖춰지고 나서 살만 붙여주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하향시장 경기 아주 안 좋죠? 반대로 회복시장이 되니까 경기가 점차 좋아지기 시작한다. 상향시장 경기가 아주 좋다. 반대로 후퇴시장이 되니까 경기가 나빠지기 시작한다. 하향시장 경기가 아주 나쁜 시장이다. 라고 이렇게 일단 알아두고 다음 요거 이제 하나 더 잡고요. 매도자의 반대가 누군지 아시죠? 누구야? 수자죠. 그래서 매도자 중심의 시장이란 말이 있어요. 매수자 중심의 시장이란 말도 있어요. 매도자 중심의 시장, 매수자 중심의 시장 여기 있는데요. 예. 우리 이제 싸울 때는 17대 1이면 싸울 때 누가 유리해요? 17이 유리해요. 싸울 때는 숫자 많은 쪽이 유리하거든요. 근데 부동산 거래할 때는 반대예요. 어디? 회복시장, 상향시장 때는 계속 가격이 상승합니까? 맞죠? 맞죠? 그러면 계속 가격이 오르면 어디? 여기가 이제 우리 동네인데 지금 회복시장, 상향시장 계속 가격이 올라. 근데 요 사람들은 지금 매도자고 이 사람은 살려는 매수자예요. 그러면 매도자는 더 오르기 전에 얼른 팔려고 하겠죠. 그죠? 맞죠? 아니야? 그렇지. 계속 오르는데 왜 팔아? 매도자 같은 경우는 계속 오르네? 기다려봐. 더 오른 다음에 팔아야지 하고 오히려 안 팔려고 하죠. 그럼 매물은 다 들어가 버려. 매수자 같은 경우 지금 필요해서 살려고 그래. 뭐 이제 실수요 목적일 수도 있고 투자 목적일 수도 있어. 근데 지금 저번 달까지만 해도 3억 5천인데 지금 3억 7천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근데 분위기가 계속 오를 것 같아. 그러면 매수자 같은 경우는 안 살려고 그래? 더 살려고 그래? 더 빨리 살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매도자 숫자는 많아지겠어? 적어지겠어? 적어지겠죠. 반면에 투자하고자 하는 매수자 숫자는 훨씬 더 많아지겠죠? 거래는 누가 더 큰 소리 치고 거래하는 거죠? 매도자죠. 왜? 3억 8천에 내놨는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냅둬. 너 말고도 살 놈 많아. 뭐 이런 식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회복 상향시장 때는 계속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누구 중심의 시장이 된다? 매도자. 그러니까 통상 우리가 말하는 호황 국면에 들어서면 매도자, 돈 가진 놈보다 물건 가진 놈의 의지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진다 해서 매도자 중심의 시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반면에 후퇴 하향시장이 되는 거야. 그러면 계속 가격이 떨어진대. 계속 떨어져. 그러면 후퇴 하향시장이 되면 계속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동산 팔려고 하는 사람은 열받는 거죠. 저번 달만 해도 3억 5천 정도 했는데 이번 달에는 막 3억 3천원의 급매물이 나와. 그러면 매도자 같은 경우는 더 떨어지기 전에 얼른 팔아버리려고 하겠습니까? 그럼 매물이 막 나오겠네? 막 나오겠죠. 그렇죠? 반면에 매수자 같은 경우는 저번 달에 3억 6천이었는데 지금 3억 3천까지 나왔대. 쉽사리 사기 힘들죠. 왜냐하면 많이 싸지긴 했는데 지금 샀다가 2달 후에 또 3천만 원 더 떨어지면 이제 화병 나버릴 거 아니야 이제. 그러면 이 후퇴 시장 때는 매물은 잔뜩 나오겠습니까? 매물은 많죠. 반면에 돈 가지고 살려는 매수자는 많아 적죠. 그러니까 이때는 결국 물건이 없어서 거래가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돈 주고 살려는 사람들이 안 나타나니까 거래가 안 이루어져. 그러니까 이때는 누구 중심의 시장이 되겠어요? 돈 가지고 살려고 하는 매수자 중심의 시장이 된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 순간 학생들이 약간 놓치는 게 이렇게
매도자 중심의 시장이라는 것은 매도자가 많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경기가 호황이어서 계속 가격이 상승하면 살려는 매수자는 많은데 팔려고 하는 매물이 적어서 거래가 안 이루어진다. 즉 매도자의 의지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도자 중심의 시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매수자 중심의 시장은 매수자가 더 많다 이런 게 아니죠. 이때는 매물은 잔뜩 나왔는데 돈 가지고 살려는 매수자가 적기 때문에 매수자가 나타나야지만이 거래가 이루어진다 해서 매수자 중심의 시장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경기 변동을 했는데 이제 다시 경기가 좋고 나빠지고 이게 변하는 게 경기 변동이라고 했는데 화살표가 중요하다. 하향 시장 때는 경기가 아주 안 좋다. 반대로 회복 시장이 되니까 경기가 점차 좋아지기 시작한다. 상향 시장이 되면 경기가 아주 활발하게 좋다. 후퇴 시장이 되면 경기가 반대로 나빠지기 시작한다. 하향 시장이 되면 경기가 아주 안 좋다. 그렇게 하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네. 자, 그러면 어디 또 한 장 넘겨보시고. 분위기상 잠깐 휴식했다가 하겠습니다.